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1으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지었고요.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이십니다. 책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50 드디어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50세 넘어 빠지기 쉬운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까?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커맨의 게이트웨이 대화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결점은 무엇일까? 중년의 결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위 상실에 따른 상실감, 건강 악화,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가는 거, 세상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닐까 볼 수 있겠습니다. 후회는 그저 감미로운 추억일지도 모른다. 예전 일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떠오른다.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를 되돌아보고 감미로운 추억에 잠기는 것 뿐이다. 그런데 추억에 너무 흠뻑 빠지면 그것도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를 너무 많이 듣는 것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적당히 듣고 거기에 잠깐 빠졌다가 또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부럽지 않다.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나이가 지났다는 거죠. 자기 페이스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그게 이제 50대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그거는 뭐 사실은 나이하고 관계없이 일찍 깨달은 사람은 좀 더 현명한 사람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신의 인생 중간 성적표는 어떤가? 50세에 받은 성적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확실히 자기 삶에서 대부분의 승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동의 않는 50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승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이 이 저자의 이야기는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 SNS에 뭐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건데, 이제 남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줄어드는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50대에는 내면에 그 소리에 더 기울여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난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의 대처법.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20대에는 정신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은 생활을 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의 책을 졌는데 거기에 주인공이잖아요. 그 대학생 때 20대 때 가갖고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노파, 그 전당포를 하는 사회의 기생충,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몸속에 있는 이 사회에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이 전당포 노인을 죽이는 게 정의의 부하바다에서 이제 죽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론 후회를 하지만, 그래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정의감으로 목적을 정당화하는 삶. 그래서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거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는데, 이 정의감으로 목적을 정당화하는 삶도 20대 때나 하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20대의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요, 40대에 되어서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것이다, 이런 글도 있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문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 나이가 신 정도 되었다면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자연재해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쓰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또 인내를 배우고요. 그래서 고통도 역설적으로 약이 된다는 것을 아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치유력을 높이는 법. 지나간 일이라도 원한이나 해안 같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시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빨리 돌리는, 간단히 말하면 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는 방법이다. 독서 같은 것보다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거를 하라는 거죠. 이 글을 읽고서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잊기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내일인지 남일인지부터 따져보자. 정신분석학자 아들레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과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를 과제의 분리라고 한다. 어떤 일이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 자신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 그렇다는 거죠. 너무 당연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을 정리하기 쉽다. 그래서 이제 일의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좀 유한, 약한 사람들이 많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깊게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거 못 알아준다고.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집안의 가족 구성원끼리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 손으로 책을 버리게 될 줄이야.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려라 라는 말을 많이 한다. 나는 절대 책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문학부 교수니까 얼마나 책에 대해서 집착을 하겠어요. 집착을 끈을 놓아버리면 새로운 평안이 찾아온다. 믿어도 된다. 제 친척 중에도 그냥 방 한쪽에는 완전히 책을 쌓아놓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이분하고 똑같은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착은 가장 끊어내기 힘든 감정이죠. 심한 경우 본인과 주변 사람을 파멸에 이끌기도 하는 거고요. 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는 교육에 대한 정열이 넘쳐난다고 할까? 운동선수가 극도로 집중한 상태에 들어가서 평소 실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영역에 들어갔다고 한다. 존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대학 강의는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의무가 아닌 그 자체로 성취감을 주는 행위다.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로서 강의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 가족들끼리 혹시라도 우리 개가 유괴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저는 사실 동물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 딸이 한번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3일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보냈는데 그 알레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막 피해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의 그 아련한 눈동자 이것 때문에 저도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떠나보내면서 어쨌든 애완동물은 지금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으로 대화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원래는 그 애완동물이 뭐 이렇게 쓰는데 근데 선진국에서는 그걸 선진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his, her, 그녀의 이렇게 가족의 그 대명사로 쓰는 것을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았는데 도저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직으로 죽기 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이제 와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조직에서의 지위가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직급이 박탈되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이거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문화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부장님, 상무님 이렇게 쓰잖아요. 저번에 토론회를 보니까 그 KBS나 MBC에서 두 분이 나왔는데 홍준표하고 유시민이 나왔는데 유시민 씨가 홍준표한테 홍준표 대표님 이렇게 하고 또 홍준표 씨는 유시민한테 유시민 장관님 이렇게 호명하는 것을 토론회에서 보았는데 이건 진짜 고쳐야 될 문화인 것 같아요. 쉽게 고쳐지진 않겠지만 이름을 불러야지 그 직책을 부르는 문화는 나와서도 그 직책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중요한 점은 설령 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자존심을 다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치로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를 능가하는 야구 선수죠. 애를 통해 지금까지 노력해서 발전해 온 사람이 더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이치로도 이제 막 올라갔다가 이제 나이에 들어서 점점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치로의 A는 보통 사람인 우리들하고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막 엄청난 부도 축적했고, 물론 이제 그 부 때문에 야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일본 축구 선수 중에 미우라도 있는데 50인데도 현역에서 뛰고 있거든요. 이런 애를 보면은 그분들이 그냥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잡지에서 연재하던 코너가 종료된 적이 여러 번 있다. 저자가 이제 잡지에 연재했었는데 이제 그만 카트 당한 거죠. 내가 이렇게밖에 평가받지 못하는구나 싶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충격을 받았었는데 생명순환의 일부분뿐이었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내 연재가 끝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새로운 연재를 시작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긋나는 게 당연하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다. 부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 괴로워서 죽고 싶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에 그 벽화를 그리면서 쓴 편지랍니다. 그래서 천재인 미켈란젤로조차도 자기의 본분이 아닌 일로, 미켈란젤로는 그 조각하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이제 그 교황이 이제 시켜서 이제 하는 건데,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미켈란젤로를 떠올려 보자는 거죠. 우리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떠올려 보자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라도 된 것처럼 일한다.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민한다면 예술가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특히 미술가의 생애는 대개 현존할 때, 살아있을 때는 인정을 못 받는 미술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도 그렇게 작품되게 해나가자고 저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정체성과 직업은 별개의 문제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직업에서 찾으면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회사를 이제 명퇴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던 부장님, 어쨌든 과장님 아니면 상무님, 이런 쪽으로 나를 딱 그 정체를 정해버리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이 김계동이면 김계동의 자기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찾는 게 본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공이, 이제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옥이 있다면 감추겠는가 팔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공자가 대답하기를 팔아야지 나는 팔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사관 자리를 주겠다는, 그래서 나중에 사관이라는 직책을 주겠다는 평판 나쁜 영주의 제안도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를 판다는 프로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일이 되나? 어떤 출판사에서든 책을 내자는 제의가 오면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정년이 되어 직급에서 제외되거나 정년을 퇴직한 뒤에 재고용 문제를 타진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낮춰서 그냥 낮은 보수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50대 남자의 생물학적 가치는, 언젠가 결혼 상담소 상담원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상담하러 오는 남성 가운데서 자기가 나이가 50을 넘어도 여전히 30살 정도의 여성을 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연하, 그것도 10살에서 20살이나 젊은 상대를 원한다고 한다. 차라리 처지를 바꿔서 자신이 30살의 여성이라면 50살이 넘는 남성을 쉽게 좋아할 수 있을까? 이게 막 남성이 재벌이라 돈이 많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10살 이상 차이가 나면 문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그 지식적으로 알아도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사는지 저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살 차이가 나는 부부 간에는 일반적인 우리 보통 2-3살 뭐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부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는 것 같다.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화 차이로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직장이 아닌 곳에서 상사라는 직위를 빼고 한 사람이 50대 남성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인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여기 그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또 이렇게 세대 차이, 그러니까 단순히 세대 차이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숙해지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아직 덜 성숙된 배우자하고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저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 직장이 아닌 곳에서 상사라는 직위를 빼고 한 사람이 50대 남성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인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냥 50대 남자라도 이렇게 존경해주고 인정해주지, 실제 타이틀을 빼고 누구누구 씨 이렇게 봤을 때는 인기가 없다는 것을 서글프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에 공감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파트 2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